네,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헬스케어와 나노기술입니다. 강의 주실 교수님께서는 전남대학교 이창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전남대학교 의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나노 입자를 이용한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분자 영상 연구, 약물 전달 시스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수로 강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이창문입니다. 제가 여수에서 운전을 하고 3시간 반에 거쳐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위해 기다리신 여러분 보니까 힘이 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을 보시면 교수가 붙어 있으니까 잘 모르시던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제 별명이 윈도우입니다. 어렸을 때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연령대가 좀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제 이름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 보면 나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의미로 제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중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학생, 소개받기로는 중학생이 대부분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일단 중학생은 없고, 자, 초등학생 손 들어볼까요? 대부분 다 초등학생이구나. 나머지 분들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준이거든요. 어떤 학생의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냐? 저는 제일 공부 잘하려고 하는 친구, 못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친구, 그 친구들에게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초등학생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진로에 대한 소개를 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중학생 위주니까 강의를 좀 쉽게 해달라 미션을 받았는데 두 번째 미션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강연의 제목은 헬스케어와 나노 기술입니다. 헬스케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스케어가 뭐죠?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헬스케어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딱 층이 맞잖아요. 네, 물어봤어요. 아들, 나노는 뭐야? 그랬더니 작은 거. 그래, 작은 거. 자, 헬스케어는 뭐야? 건강관리.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아마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헬스케어 하면 건강 관련된 거다 아실 것 같고, 자, 나노는 작은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강연하고 싶은 내용은 건강 관리에 있어서 나노 기술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라 그래서 거창하게 써놨는데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의공학부입니다. 의공학부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보셨다고 해요. 의료 옷 만드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료공학, 의학과 공학이 접목되어서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재활을 돕는 그런 다학제관 학문을 우리가 의공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영상 장비, 그리고 치료하는 데 쓰이는 여러 수술 도구들, 여러 장비들을 만드는 공학자를 우리가 의공학자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전남대학교 의공학부는 여수 캠퍼스에 있습니다. 전남대가 광주에도 캠퍼스가 있고요. 여수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의공학부는 여수 캠퍼스에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를 육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도 의공학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학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의공학부의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개설이 처음 돼가지고요. 지금은
2024년까지 의공학부로 개설이 돼서 약 50명의 학생들을 매년 모집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헬스케어라는 명칭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의공학부라는 이름을 바꿔서 지금 학부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병원, 연구원, 대기업 여러 곳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특히나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 진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많이 여러 곳에서 연구와 자기 직업의 소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와 나노 기술. 먼저 헬스케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대 수명이 지금은 몇 세예요? 평균? 83.7세입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죠? 네, 저는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좀 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예, 제 75년생이고 대학을 94년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늘어가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 대부분 다 건강일 거예요. 역시 이 어르신들은 다 건강이라고 말씀하시죠. 저 학생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지금. 예, 관심이 없죠. 그런데 아프면 어때요? 싫죠, 일단. 예, 건강한 게 좋잖아요.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가 아픔을 많이 겪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장인의 57.3%는 나 아픈 거 아니야? 어디가 조금 아프면 나 병원에 가서 빨리 진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57.3%는 10명 중에 대략 6명 정도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더 심해지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특히 그러십니다. 이거 화면에 나가면 안 되는데. 장모님께서 어디만 아프면 어디가 아파서 여기도 아픈 것 같고 빨리 병원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건강 염려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들을 연세만 드시면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우리들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프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헬스케어라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퀴즈를 낼 겁니다. 여기 3개의 선물을 가져왔어요. 제가 맞추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로가 아니고 제가 연구실에 있는 거 몇 개 들고 왔어요. 자, 이 사진에 있는 학생,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그래요. 이건 문제가 아니고. 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침은 그러면 왜 뱉고 있을까요? 네, 여기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용기에다가. 침은 왜 뱉고 있을까? 그래요. 검사하려고.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 퀴즈라고 하면 퀴즈입니다. 근데 답에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럼 침을 뱉고 있는데 침을 뱉어서 뭐 할까요? 건강 관리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이런 침을 뱉는 이런 테스트를 만들었던 회사가 여기 보시는 23andMe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럼 23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먼저 손 드신 친구 이름이? 박성한? 박서한. 예. 그래. 염색체. 정답. 내가 가야 되네. 예, 불편하시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23개 염색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침의 타액을 가지고 염색체, 유전체 분석을 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유전체의 변화를 질병과 연결시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빅데이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AI. 그러면 환자들의 전체적인 DNA 데이터를 가지고 정상인과 비교해 보면 어느 부분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 환자는 앞으로 무슨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2006년도에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혹시 세르게이라고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어요? 구글은 들어봤죠? 네, 구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분의 와이프. 네, 그분이 2006년도에 23andMe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타액을 가지고 유전체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여기 보시는 이게 그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가셔서 상품을 주문하면 침을, 타액을 모을 수 있는 테스트 제품을 보내줘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회사에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요. 제품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문하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타액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해서 바코드 본인의 신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대략 한 120개의 질병에 대한 리스크를 알려줍니다. 뭘 가지고? 타액 하나 가지고. 그리고 약에 대한 리스판스, 우리 그 약에 대한 부작용들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 민감성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 그 정보도 줍니다. 그런데 대략 비용이 $100입니다. $100면 지금은 이제 환율이 좀 올라서 15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 이제 미국 회사니까 영어니까 제가 몇 가지 한글로 썼어요. 심방세동에 걸릴 확률이요 33.9%, 평균은 27.2%인데 대략 높죠 지금.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맡긴 분은 심실세동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헬스케어가 저절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행히도 이 회사가 지금은 경영이 좀 어려워져서 좀 위험에 처해 있긴 하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려고 하잖아요.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침을 가지고는 유전체 분석을 하는 거고요. 피에서의 암 진단은 피에 존재하고 있는 암에 대한 정보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단백질 같은 것들을 읽어내서 암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헬스케어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예를 하나 들어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관리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걸 좀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의공학과가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로 바뀌고 이제 의공학부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 할 때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 왔으니까 졸업하고 뭐 할래? 그랬더니 모 학생이 면접에 대답이 이걸 하겠답니다. 헬스장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잘못 왔어요. 최고학과로 가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이 헬스케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엮기 들고 이런 헬스케어 아니고 건강에 관련된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 제약, 건강관리, 산업 전반에 아우르는 넓은 개념을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헬스케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학생 몇 살이에요? 1학년이에요? 2학년? 더 열심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헬스케어에서 필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 헬스케어와 나노 기술이 융합이 되면 여러 가지 의료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더 나아가면 여기 보시면 고도화된 맞춤형 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네, 맞춤형 의료가 뭘까? 맞춤형 의료.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감기에 걸렸어요. 주사를 놔요. 그 주사가 사람마다 다를까요? 주사약이 같을까요? 좋은 병원 다니는구나. 보통은 감기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런데 약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 이유는 사람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더 어렵게 말하면 이제 유전자가 다르단 말인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태어난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르게 맞게, 그 다름에 맞게 치료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약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 그 드라마 모르겠죠? 한약에서 말하는 사상체질 혹시 알까요? 더 어렵나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약을 처방해야 된다는 게 간단한 맞춤 의료의 첫 번째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약을 먹으면 빠르게 낫지만 어떤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처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르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맞춤형 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에 나노 기술이 융합이 되게 되면 이런 기술도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스케어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나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는 작은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나노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그만 뭔가가 있죠. 이게 뭘까요? 이거 선물 퀴즈 아니에요? 뭐처럼 보여요? 카메라 누가 그랬어요? 와, 혹시 밑에 역시 눈치가 역시 넌 뭘 해도 성공하겠다. 예, 카메라긴 한데요. 맞춰서 조금 그러네. 그렇습니다. 이게 카메라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옛날에는 손에 들고 찍는 카메라였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컸던 카메라가 스마트폰 안에 작게 들어가 있죠. 이걸 더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엄청 많이 좋아진 거죠. 좋은 거냐고?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걸 의료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체에 있는 암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져요. 카메라가 작아지면. 촬영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위치가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활용 범위는 되게 넓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 정도의 해상도가 나온다고 하면 더 활용 범위는 넓어지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됐냐? 여기 보시다시피 나노의 매우 작은 크기의 기술이 적용이 돼서 카메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와닿지 않아. 다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관심이 좀 있죠. 나노 로봇. 로봇 알죠? 로봇은 알 거 아니야. 메컨도브 세대는 아니고. 뭐죠? 로보캅? 로보캅. 어쨌든 그래요. 저희 애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애들 세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나노 로봇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합성어가 나노봇입니다. 나노와 로봇의 합성어를 우리가 나노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혈관 안에 로봇이 지나다니면서 혈관 안에 존재하는 병원균 없애고, 그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혈관에 껴있는 기름들도 닦아내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 로봇이 작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한 거냐? 일단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구동장치, 센서, 배터리 같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노 로봇보다도 더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노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나노 기술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저런 로봇이 없는 거냐?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동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나노 입자가 로봇처럼 구동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질병 부위가 있다고 치면 그 부위로 유동해서 구동화시켜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약물이 들어있거나 하면 치료라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노봇은 그런 기술까지 와 있고요. 그것에 필요한 기술은 나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분이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 게 있어요. 나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생물을 이용해서 질병을 이렇게 표적하는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하면 미생물이 암 부위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미생물이. 그런 로봇, 우리 생물적 로봇 같은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기술들이 있습니다. 아마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과학에 관심을 갖고 오늘처럼 과학터치 같은 이런 관심이 많아지면 이런 기술들도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게요. 예. 자, 그래서 나노에 대한 관심은 이제 우리가 나노는 저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나노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나노란 여기 보시는 난쟁이 보이죠? 예. 그리스어 난쟁이에서 출발한 나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고요. 그래서 현대에는 10억 분의 1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10억 분의 1. 이 크기를 대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세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오케이. 적혈구, 또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병원균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네, 정상적인 혈액에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의 크기는 7에서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나노 입자는 그것보다 더 작은 1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의 입자를 우리가 나노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아주 작은 입자를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노 입자를 활용하는 기술을. 그럼 이 나노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 먼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1959년 12월 물리학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닥에는 공간이 많다. 저 시대에는 볼 수가 없었던 공간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해요. 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나노에 대한 말을 합니다. 나노. 그래서 나노라는 곳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나노가 있으면 뭐가 좋은 거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이 있어요. 나노는 10억 분의 1의 작은 크기를 가진 물질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큰 물질이 있다고 볼 때 여기가 가지고 여기 정육각형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우리가 한 면을 1cm라고 한다면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근데 얘를 10분의 1로 쪼개면 표면적은 60제곱센티미터가 돼요. 얘를 또 1mm로 나노미터로 쪼개기 시작하면 엄청난 표면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커졌다가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특징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산업적이나 의료적으로 많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요, 그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기대하는 다양한 특성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뒤에 나오겠지만 금 있잖아요. 금을 요즘 금값 엄청 비싸잖아요. 금을 나노 입자로 쪼개잖아요. 그럼 얘가 색깔을 띱니다. 보라색의 색깔을 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리차드 파인만 교수가 바닥에는 공간이 많다 알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현미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해요.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볼 수 있는지 혹시 이 질문 여기서 퀴즈.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크기 어느 수준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현미경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양파껍질 보는 그런 현미경도 있지만 정말 작은 걸 볼 수 있는 현미경들이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손가락? 에? 혹시 아는 사람? DNA요. DNA요? 와, 좋은데 그거보다 더 작은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친구는 한번 맞췄으니까 넘어갑시다. 다른 친구가 양보합시다. 맞아요. 원자 수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건 쪼갤 수 없는 제일 작은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거든요. 물질의 아주 작은 단위까지 우리가 요즘에는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나노를 보게 되는 순간 아까 리처드 파인만이 말했던 그런 공간, 입자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되면서 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노 기술은 옛날부터 나노를 처음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합성과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요. 아까 현미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 기술의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돼요. 여러분이 보는 TV 이거 실은 나노 기술에서 오는 겁니다. 뒤에 이제 의료적으로는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나노 기술들이 우리 여러 활용 분야에 여러 우리 삶 속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물질이나 소자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응용되는 분야는 여기 오른쪽에 보다시피 우리가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여기 의학, 그리고 환경 농업, 운송 이런 부분에 많은 활약을 나노 기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노에 사용되는 나노 입자들은 뭐가 있을까? 좀 어렵긴 한데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들어본 거 있을까요? 혹시 요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어딘 여기 리포좀. 비타민의 흡수를 높여준다. 들어보셨죠? 예. 요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나노 입자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노 입자들을 이용해서 의료에 적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나노 메디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노 기술을 산업체도 응용할 수 있고 식품에도 응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의료에 이용하면 이걸 우리가 나노 메디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노와 의학인 메디슨을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진단하기 위한 이미징. 병원 가면 뼈가 부러졌어요. 뭘 찍어요? 엑스레이. 좋아요. 그거보다 좀 3차원적으로 뭘 찍어요? 예, CT를 찍어요. 그죠? 운동선수가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뭘 찍어요? 근육. MRI를 보통 찍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면 암 진단할 때 쓰는 영상 혹시 건강진단 받으실 때 병원 가서 누워서 찍혀보신 적 있으세요? 주사 맞고? 대부분 펫을 찍으실 거예요. 네, 이런 영상 장비들에 사용되는 나노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나노 메디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노 메디슨에 적용된 예가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볼까요? 우리 실생활에. 자, 최근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노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다 백신 맞았죠? 네. 그 백신이 어떤 물질인지는 알고 맞았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 맞으라고 하니까 맞았죠? 네, 그래요. 잘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맞으라고 하면 맞아야죠. 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19의 예방에 적용된 나노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은 건 아마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기 백신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여러분 감기 예방접종 하죠?
정확히 표현하면 독감 예방 접종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혹시 알까요? 아, 그래. 맞아. 야, 너 선물 줄게. 와, 맞아. 아, 그래요. 독감이 더 아파요. 아, 맞아요. 네. 아싸. 그러고 보니 그거 제일 비싼 거예요.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 일으킨 바이러스가 뭔지를 압니다, 우리가. 근데 감기를 일으킨 바이러스를 우리가 몰라요. 어떤 바이러스인지 통틀어서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예방약이 없어요. 그건 그냥 증상요법이야.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오르면 머리 안 아프게, 열이 내려가게 도와주는 약을 먹는 게 감기약이고요. 반면에 독감은 예방접종이 있죠. 왜요? 바이러스를 아니까 걔가 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뭘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감은 예방접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감 예방접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코로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약해진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기는 안 일으키지만 우리 몸에 얘하고 비슷한 애가 들어오면 물리쳐라고 하는 항체를 만들게는 해줘요.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코로나 관련된 백신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좀 어렵지만 mRNA 백신입니다. 아까 유전자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유전자가 결국은 우리 몸에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mRNA가 이 RNA를 넣어서 만든 게 코로나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가 담긴 이 RNA를 우리 몸에 집어넣게 되면요, 이 RNA에서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항체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기 예방 접종하고는 다른 예방 접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모르시죠. 자, 그러면 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이름이잖아요. 요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기느냐 보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있어요. 이걸 바이러스라고 본다면 여기 끝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보이시죠. 스파이크가 뭐야? 가시. 와, 저는 초등학교 때 저러지 못했거든요. 와, 그죠? 가시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요, 우리 세포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얘를 인지해서 항체를 생성합니다. 항체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얘 몸뚱아리는 오지 말고 얘만 좀 넣어주면 바이러스에는 안 걸리고 얘에 대한 항체는 생성시킬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해요? 못했어요? 했죠? 못해도 했다고 해주세요. 그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항체를 생길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게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부분 이게 성분으로 말하면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유전 정보로부터 만들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유전 공학을 이제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실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유전자하고 비슷한 애를 우리가 백신 안에 넣어주게 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서? 세포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알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그래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체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 세포 하나가 결국은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결국은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들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유전 정보 중에 일부만 딱 떼오면 요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스파이크 단백질만 만들어져요. 그러면 바이러스에서 감염을 일으킨 부분은 없고 우리가 감염에서 중요한 항체를 생성하는 부분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염은 안 일어나면서 항체가 생성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유전자로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한테 주사를 했더니 저 스파이크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요. 이유는 이 mRNA가 우리 몸속에서 불안정해요. 그래서 세포 내로 들어가서 항체를 만드는데 그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어떻게 좀 바꿔볼까 해서 나온 게 여기 보시는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지질이라고 하는 입자에 넣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솜이라고 하는 지질에다가 넣었더니 얘가 이제 세포 내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생성이 된다? 항체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항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코로나 백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나노 입자가 없었다면 코로나 백신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노 기술이 의료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메디슨은 여러 분야에 곽광을 받고 있어요. 아까 말한 백신, 암 치료, 인슐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인슐린, 여기서 세 번째 질문 퀴즈. 인슐린이 하는 일은 뭘까요? 혈당을 조절해요. 정답. 혈당을 조절해요. 맞아요. 혈당을 어떻게 조절해요? 낮춰요, 높여요? 혈당을 낮춰요. 네, 그래 혈당을 낮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슐린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주사로 맞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으면 인슐린은 펩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비슷한 애예요. 그러니까 다 소화가 돼버려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비극이죠. 아프잖아. 그래서 먹는 걸로 바꾸자는 연구를 해요. 먹는 인슐린. 거기에도 나노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최근 저랑 같이 연구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영장류 실험까지는 끝났고요. 곧 개발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노 기술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서 나노 메디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노 메디슨이 몇 가지 제가 코비드 백신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것들에 적용이 될까 나노가 여기 보시면 약물 전달과 표적 항암 치료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약물이 투여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의 전체로 흡수가 돼요. 그죠? 그런데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그죠? 입에 점막도 다 헐고, 그래서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부인만 보낼 수 없을까? 그게 표적 항암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약을 보시면 이렇게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저걸 매일 하루에 3번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약을 얼마만큼 우리 몸속에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그 기술이 약물 전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겠지. 배부르고. 그렇죠. 배부르는 것보다도 여기에 그 약도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약물 전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이 원하는 부위로만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곳에만 이렇게 전체로 가지 말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약물 전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먹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요만큼 이제 혈중에 존재하다가 이제 클리어런스 빠지게 됩니다. 해독이 되면서 빠져요. 그러면 약 효과는 요 정도 있을 때 나타나거든요. 약 효과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먹어서 이렇게 농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약을 드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꼭 빼먹는 게 약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박스가 나오잖아요. 한 달치. 1, 2, 3, 4 이거 써가지고 거기 안에 비어있으면 안 먹은 거고 안 비어있으면 안 드신 거고. 그래서 꼭 자식들이 가서 왜 안 드셨어요? 이렇게 화내는 그 박스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약물 전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기술들을 자, 항암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항암제를 먹으면 온몸으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암도 아프지만 정상세포도 아파요. 그러면 둘 다 중에 암이 더 많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노 입자 안에 약물을 넣고요, 항암제를 넣고 표면에 암에 가서 세포에만 부착할 수 있는 물질을 달아줘요. 그러면 주사를 하게 되면 얘가 암세포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이 계속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암이 치료되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사용되는 입자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있는 거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독실이라고 하는 물질은 실제로 유방암 환자한테 쓰는 약이고요. 제가 리포점 안에 항암제가 들어있고요. 표면에 PG라고 하는 고분자를 붙여놓은 물질입니다. 그러면 얘가 혈관을 막 돌아다니다가 암 주위에 있는 혈관이 좀 느슨해 있거든요. 글로 쑥 들어가요. 그럼 정상보다도 암 부위 쪽으로 나노 입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치료 효과가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약물 전달 말고 또 나노 기술이 적용되는 기술은 또 없을까? 보시면 조직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재생은 뭐냐면 이게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가면 로비에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저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안 가봤지만, 자, 로비에 있는 이 사진은 뭐냐면 최초로 신장 이식 수술이에요. 심장 아니고 신장. 신장이 아픈 환자에게 다른 아픈 환자의 신장을 떼서 이식했던 게 최초의 사진이 1954년도입니다. 되게 빠르게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슬픈 건 뭐냐면 장기 이식 대기 환자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장기를 공유해 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조직공학이 하는 일이에요. 조직재생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조직이나 장기를 우리가 바깥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인공육이라고 들어봤어요? 인공육? 햄버거, 패티 들어봤죠? 그거 원래 어떻게 만들어요? 소나 돼지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고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어요. 맛은 거의 똑같아요. 배육약. 배양육. 멋있어. 그건 지금 되게 비싸요. 패티 하나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상용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 통해서 조직이나 장기를 이식받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만들어내서 이식한 케이스도 있고요.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노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자, 세포가 자라서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세포가 어느 환경에서 잘 자랄 거냐? 나노로 패턴화된 환경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이 또 조직공학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자라기 위해서 주변에 뭐가 필요할까요? 밥도 필요하고, 그렇죠? 공기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나노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재생되는데 나노 기술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연골 재생, 그다음에 신경 조직 재생, 심장 재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연골은 요즘에 옛날에는 다 그냥 그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다 그냥 치환술 했죠. 근데 요즘에는 다 주사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 조직 재생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기세포나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사를 해서 요즘에 치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제품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 만든 제품인데 나노패치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표면에 보면 이렇게 나노의 얼라이먼트가 있는 게 보실 거고요. 이게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상처 나잖아요. 그냥 델밴드 붙이는 게 아니라 얘를 붙이면 더 빠르게 낫습니다. 여드름 부위를 마찬가지로 그 교수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는지 모를 텐데. 자, 그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는 구이오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치아가 빠진 곳에 뼈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도 나노 기술이 적용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진단할 때 쓰는 영상 장비, 아까 말한 CT, MRI, 초음파가 대표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질병 부위를 잘 찾을 수 있느냐예요. 잘 찾으려면 정상 부위하고 다른 부위가 우리가 눈으로 확 드러나게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 나노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시는 이게 철로 만든 입자거든요. 철로 만든 입자를 주사를 하게 되면 여기 자석이 붙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MRI에서 T2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간이 정상이면 좋은데 암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산화철 입자를 주사하잖아요. 그러면 암에는 산화철 입자가 안 갑니다. 정상에만 갑니다. 그러면 간이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하얀 부위가 여기 보인다. 그러면 걔는 질병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찍어서는 판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런 나노 입자를 이용하게 되면 질병 부위와 정상 부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단율을 높일 수가 있죠. 그게 나노 기술이 영상에 사용되는 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골드 입자입니다. 골드 입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입자 크기가 달라지면요, 색깔이 달라집니다. 특이하죠. 아까 그 나노에 대한 특징이에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엑스레이를 흡수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사를 안 했을 때는 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 주사했더니 간이 정말 잘 보이죠. 엑스레이 상에서 엑스레이를 흡수합니다. 골드가. 그래서 골드에다가 예를 들면 그 암을 타겟할 수 있는 물질을 붙여놓고 주사를 한 다음에 CT를 찍으면 이제 암도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자점이 나오는데 양자점은 우리가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스플레이에 많이 쓰는 건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다 색깔이잖아요. 형광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빛을 쏘면 특정한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형광 영상이라고 그래서요. 유방암 환자가 유방에서부터 암이 전이가 될 때 제일 먼저 어디냐면 겨드랑이로 가거든요. 림프절. 여기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저런 물질을 집어넣고 형광으로 보면 림프절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시술하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요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노입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 암 부위로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도 발달될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꼭 항암제로만 치료하는 거냐? 아니고요. 방사선 치료도 하고 또 온열 치료라고 그래서 열을 발생시켜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온열 치료라고 해요. 자기장 그 환경에 놓이게 되면 열을 발생하는 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방병원에 가면 이렇게 빨간불 켜주잖아요. 그 근적외선이라고 하는데 그 적외선을 받으면 열을 발생시키는 나노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질병 부위에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빛만 쏘는 곳으로 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도 하고요. 요즘에 암에 대한 치료에 접근의 가장 요즘 트렌드는 백신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암을 치료하도록 공격하도록 하고 유도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 때도 나노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센서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센서 하면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생각하기도 싫죠. 그 코 딱 흡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섞은 다음에 어디다가 떨어뜨리죠. 그래갖고 보잖아요. 몇 줄? 2줄. 2줄 생기면 이제 코로나 걸린 거고, 한 줄이면 코로나 안 걸린 거죠. 여기도 나노 기술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됐던 건 요거죠. 임신 진단 키트. 임신이 됐을 때 소변 속에 특정한 호르몬이 이렇게 증가돼요.
그렇게 되면 이 호르몬이요, 우리가 테스트, 임신 테스트키에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서 여기 호르몬에 대한 항체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동하다가 이 두 줄에 있는 만들어 놓은 수용체에게 결합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입자의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 색깔은 뭐냐면 골드 입자예요. 골드 입자. 아까 색깔 보이셨죠? 입자? 그 색깔이에요. 딱.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두 줄이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넘어가서 그러면 코로나는 치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코에서 점막에 있는 이 점액을 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떨어뜨리죠. 그러면 여기에 이 점액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결합할 수 있는 색깔 가진 물질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얘가 가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막 가다가 여기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비슷한 애가. 그럼 얘가 거기에 또 결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결합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그냥 지나가겠죠. 여기만 이 빨간 선이, 동그라미가 결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줄만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점액 안에 바이러스가 있게 되면 여기에 결합하게 되고 이 결합한 애는 다시 두 번째 줄에 결합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그 골드처럼 빨간 색깔이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센서에 적용된 나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50분까지 강연을 부탁받았는데 딱 마쳤어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자, 나노라는 개념, 헬스케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나노 기술이 의학과 접목되는 걸 우리가 나노 메디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약물 전달 기술, 조직 재생, 그다음에 이미징, 치료 같은 것들을 실행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때, 재밌었어요? 예, 그냥 대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은 4월 17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